작년에 주식으로 편안하게 돈을 버셨다고 하면 올해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내년에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는 ETF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시장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스럽지만 그 가운데 변동성이 커지는 좀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는 큰 위기와 그리고 큰 회복 과정을 통해서 사실 방향성이 뚜렷한 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변동성 오히려 적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번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도 확인이 됐고 이 회복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고 오히려 더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가운데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 높은 무언가에 자극들이 주어져야 시장은 방향성을 타고 끊임없이 성장할 거거든요. 근데 그 자극이 무엇이 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라는 측면으로 시장을 조금 흔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주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올해가 성장률이 뭐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최고점이라고 하면 내년에는 그것보다는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전망치가 점진적으로 유지되는가? 또는 하향 조정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사이클을 다시 얘기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주식으로 편안하게 돈을 버셨다고 하면 올해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내년에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방향성 한마디로 위, 아래 어디 쪽 할지 모르고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건데 어쨌든 방향성은 뭐 크게는 위로 가거나 아래 가거나 둘 중 하나인 거잖아요. 뭐 상승과 하락할 수 있는 뭔가 신호라든가 아니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뭐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면 사실 지난해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실물 시장은 완전히 경기가 망가졌었죠. 근데 금융시장은 너무너무 좋았죠. 그렇죠. 이 두 개를 이제 저희가 괴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의 괴리. 작년에는 금융시장이 앞질러가는 장이었어요. 올해는 실물시장이 같이 회복이 되면서 이 두 개의 괴리가 좁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올해 하반기 내년에는 이 괴리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지금 키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중앙은행인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언제 인상할까? 그리고 연준이 지난해 막대하게 풀었었던 채권 매입 자금을 어느 시점부터 줄이기 시작할까? 먼저 흔히 요즘에 나오는 키워드인 테이퍼링과 금리 인사. 맞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도 뭐 내년이나 돼야겠지. 또는 연준이 이 테이퍼링 시작하는 것도 내년이나 돼야 할 거야. 라는 게 지배적이었다라고 하면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겠다. 빨라진다면 언제지? 올해 4분기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컨센서스가 당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의 괴리, 이 사이에 대한 간극,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보실 때 가장 첫 번째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뉴스가 아무래도 중앙은행의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네, 맞습니다. 저자님 어떻게 보시는데? 우리가 저자님 모신 이유는 이걸 눈여겨봐야 한다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 어떻게 예측하는지 보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것은 제 전적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쵸. 네, 제가 어떤 뭐 회사의 의견이나 또는 뭐 어떤 기관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올 4분기 중에 이러한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상 변동성은 3분기부터도 나타날 수가 있죠. 어쩌면 지금도 사실은 이미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변동성이라는 것들의 그 씨앗이 이미
조금씩 싹트고 있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올해 하반기는 좀 변동성을 대비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별 주식 단위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 변동성 안에서 어떤 분들은 기회를 잡으시겠지만 네. 오히려 시장은 좋은데 내 주식은 떨어진다던가 또는 어떤 특정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넘어가는 순환이 굉장히 빨라진다던가 네. 하면서 고민스러운 투자 기간을 가지게 됐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위험이라는 게 뭔지 네. 조금 스스로 좀 평가를 해보시고 네. 투자 수단도 너무 적극적인 수단보다는 네. 조금은 보수적인 수단으로 한 발 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는 ETF를 네.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한 장이 아닐까 마음 편한 투자처가 네.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내신 주식은 모르겠고 투자는 하고 싶어라는 책에서 말씀하시는 네. 게 이제 개별 주식보다는 ETF로 가자는 건데 네. 그럼 어쨌든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좀 얘기를 네. 좀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양극화와 네.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노후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실제로 중산층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산층이라고 하면 네. 기준이 뭘까요? 중산층이면 뭐 네. 적당히 아파트 하나 있고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는데 네. 뭐 좋은 것들을 사는 건 좀 힘들 수 있는 정도의 한국에서의 중산층이 있고 네, 네. 유럽에서는 음악을 하나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네, 하지만 네. 그래서 그 제 기억에 한 10년 전에 페이스북에서 엄청나게 히트쳤던 네. 피드 하나가 바로 이 대한민국의 중산층에 대한 네. 거였어요. 그 당시에 부채가 없는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월 소득이 500만 원이 넘고 네. 그리고 뭐 자동차도 있었던 것 같아. 맞습니다. 2000cc인가? 네, 2000cc 이상의 자동차에 예금 네. 잔고가 1억 이상 되는 네. 이런 조건들이 한국의 중산층이다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네. 사실 정확하게는 중산층의 통계청에서 말하는 기준은 우리나라 중위소득을 가지는 그러니까 중위소득 범위 내에 있는 인구의 비중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네. 중위소득이 대략 한 4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월소득이 460 네. 정도 되는 4인 가구 기준의 어떤 그 인구가 얼마만큼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월간 소득으로 가계에서 400만 원, 500만 원 사이라고 하면 네. 사실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인구의 비중이 몇 %냐? 사실 이 비중이 클수록 네. 이 경제의 구조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렇죠. 구조를 가져가는 거고요. 네. 이 비중이 낮으면 위아래의 극단이 상당히 크게 나눠진다라고 봐야 네.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중위 소득을 가진 가구가 몇 % 정도 될까요? 뭐 많이 떨어졌다 얘기 들었으니까 네. 40%, 50%? 맞습니다. 사실 50% 정도 돼요. 지금 2000년 초반에 네. 이 중위소득의 이 가구 비중이 대략 한 70%에 가까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 수치가 계속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51% 정도 수준까지 말씀하신 대로 떨어졌어요. 1995년에 이제 네. 71%였는데 네. 계속 떨어지더니 지금은 52%까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이제 경제 전체에서 허리를 네. 차지하는 중위소득의 계층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 비중이 이제 절반 정도다. 그리고 OECD에서 분석하는 자료를 보면 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중위 계층이 좀 더 빈약해질 위험이 높다라고 왜요?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주택에 대한 보유 네. 비용, 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조금 더 부담이 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이 중위소득의 계층에 들어가느냐 네.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중위소득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 수준에서 혹시 아래로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에 네.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사실상 우리가 이제 투자를 좀 더 진지하게 네. 고민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네. 중산층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는 팩트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71에서 52%면 거의 네. 20%가 떨어진 거니까. 네, 그렇죠.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네. 사실 이 중산층에서 또 연결되는 게
그 노후 파산. 네. 노후 파산 위험은 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OECD 중에서. 정말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실 GDP가 네.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위권에 가까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노인 빈곤율이 1위냐. 사실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나왔던 제가 헤드라인도 하나 보면 네. 이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네. 자기 예를 들어서 은퇴 전에 소득이 월 평균 예를 들어서 600만 원 정도였다라고 하면 네. 은퇴 이후에 준비된 월 소득 자체가 뭐 2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이 경제적 격차에 대한 부분이 은퇴 전과 후가 완전히 나누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노후 파산이 OECD에서 1위이고 네. 은퇴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월간 소득 자체가 400만 원 이상 크게 차이가 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40대 기준으로 해서요. 네. 우리나라 평균 자산 규모가 대략 한 4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억. 근데 네. 그 1억도 대부분은 예금 성격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사실 지난해 올해 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식을 하는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상 뭐 많은 분들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인 수준 내에서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투자라는 것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수준은 절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노후라고 하면 뭐 연금들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막상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근로자의 신분일 때 쌓이는 연금들이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하는 연금은 개인연금인데 이 제도도 사실 보편화되어 가는 것들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그렇죠. 것 같거든요. 아직 속도 늦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올해 이제 40인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요. 지금 가장 친구들하고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지? 저거 지금 제가 보건의료 통계청을 보니까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대략 한 85세 정도 돼요. 평균 수명이. 연령이요? 평균 수명이. 죄송합니다. 평균 연령 아닙니다.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아직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85세예요. 근데 건강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인데? 65세요. 65세.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수명은 85세인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평균적으로 65세다. 그럼 그 비어있는 20년은 어떡하죠? 20년. 그 20년은 사실은 골골골골 거리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이제 고쳐가면서 써야 되는 시간인데 그럼 결국은 의료비에 대한 문제가 들잖아요. 의료비는 어느 정도 나가는데? 제가 2013년 데이터를 보니까요. 남자가 그러니까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가 대략 한 1억 정도라고 하고요. 여자는 1억 2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2013년 데이터입니다. 근데 2013년하고 지금하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쓰는 의료 비용의 그 비중이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쓰는 의료 비용 자체가 남자분들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2억 정도 쓰는구나. 그리고 여자분들은 한 2억에서 2억 4천 정도 쓰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60대 이후에 쓰는 의료 비용의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대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할 때, 즉 노후 파산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연금으로 월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나오면 너 먹고 살지라는 마음에서 한 발 더 나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써야 되는 의료 비용은 60세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대략 한 1억 이상이 될 수 있어. 그 돈을 따로 모아두시고 월간 캐시플로우를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이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약간 고통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멋있는 중년이 되고 멋있는 노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의 이 존엄성을 지키고 조금 더 멋있는 삶을 향유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존엄성 자체가 조금씩 흔들릴 수가 있다. 준비되지 않은 수명 연장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재앙일 수도 있는. 위험한 거죠. 고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노후 파산이라는 내용으로 NHK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왔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네. 유튜브에서 노후 파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뭐라 검색하면 돼요? 노후 파산이요. 그럼 일본 게 나와요? 네, NHK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너무 슬픈 것은 일단 뭐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이 어떻게 이제 좀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게 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상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통계적으로 지금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들을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1인 가구 중에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또 비중이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경제적인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자산의 규모 자체도 사실상 지금 금융자산이 준비되어 있는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고 있고,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건강 수명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과정들 속에서 만약에 주택조차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1인 가구라고 하면 사실상 노후에 수입이 끊겼을 때 그쵸. 이분들은 무엇으로 유지를 할 것인가, 삶을 이제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키워드들이 전반적으로 파산이라는 단어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위험에 나는 그래도 해당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수치적으로 내가 그러면 60대 이후에 준비해야 되는 현금이 지금 내가 준비하는 수준에서 충분한가? 그것이 나의 존엄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여기서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아까 40대 자산이 4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을 가지고 나머지 여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일단 힘든 금액인 거죠. 네, 그렇죠. 힘든 금액인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 작년에 많이 하긴 했는데 그 투자 금액이 대략적으로 평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그 금액은 평균적인 수준을 저희가 계산해 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개인 고객들의 전체 자산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 예탁금하고 이래서 개인 고객 수를 나누었을 때 이 편차가 상당히 큰 게 그 작가님 혹시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알죠. 8대2. 맞습니다. 상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80%의 그쵸. 부든 이익이든 매출이든 가져간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이자 소득이나 금융 소득에서는 파레토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한 9대1인가요? 네. 상위 10%가 전체의 90%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숫자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작년에 투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를 이루신 분들, 그리고 인생의 역전을 이루신 분들, 또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 사이에 가려져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이제 사실 조바심이 날 거거든요. 작년에 누구는 얼마 벌었다더라, 누구는 차를 바꿨다더라, 누구는 집을 바꿨다더라 하는데 나는 그럼 그동안 뭐 했지?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조금 조바심이 내게 되면 조금 더 위험한 선택들을 하게 될 수 있는 또 기로에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들을 또 공부를 하면 조바심이 더 나요. 내가 더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 어떡하지? 늦은 것 같고. 난 늦었네? 그럼 지금부터라도 나는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바짝 당겨야겠네?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는 좀 안정적으로 길게 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위험에 대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위험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보고 그것을 조금 장기적인 계획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지금 저자님이 나이가 아까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40이라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키워드가 지금 중산층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고 양극화, 노후 이제 빈곤 얘기해 주셨는데 저자님 지금 이제 회사에 다니고 계시잖아요. 금융권 회사에. 또 굉장히 연봉이 다른 업종보다는 사실 금융권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바깥분도 일을 하시고 맞벌이니까 연봉이 합치면 낮지 않을 텐데 저자님도 이거에 대한 불안함이나 그런 고민감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담은 걸까요? 사실은 이 책의 시작이 제 고민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별로 이제 정년이라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금융권은 특히 이제 증권업은
이 정년의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보면 저희 선배님들도 한 50대 정도 되시면 이제 인생의 어떤 기로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40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이런 투자에 대한 방향이나 또는 앞으로 내 삶에 대한 준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제일 먼저 들었던 고민이 내가 앞으로 근로소득을 통해서 벌 수 있는 기간은 이제 한 10년인가? 근데 제가 사실 재작년에 아이를 출산을 해서 작년에 이 고민을 할 때 아이가 한 돌쯤이었거든요. 이제 겨우 이렇게 돌된 저희 쌍둥이 예쁜 아이들을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줘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앞으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지?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고민했던 것들이 그 결과가 사실은 이 책에 들어가 있죠. 제 고민의 흔적입니다. 저자님 또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일단 깨닫고 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쵸. 알아야 돼요. 알고 인지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제 그 어떻게를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